안녕하세요. 신화 속 역사, 역사 속 신화 5번째 이야기,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오늘 이야기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것은 신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굉장히 도발적인 공격적인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우리 존재에 회의를 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자가 생각하고 있는 동시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체는 모순이다. 따라서 고기또 에코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결론은 모든 것들 중에서 최초일 것이며 가장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누굴까요? 눈에 데카르트의 짱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과 존재, 그리고 최초의 것, 확실한 것이라는 말이죠. 생각과 존재, 최초의 것, 확실한 것. 이 말 속에 그 신과 인간과의 어떤 그 선이 그어진 것 같은 막연함이 느껴지는데 맞나요? 예. 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 확실한 물증, 실체가 중요하겠죠. 이제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문은 좀 바보스럽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 자신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이렇게 타자화된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나가 오감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어떤 것이죠?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신이 보이거나 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의 냄새가 맡아지거나 그의 실제가 만져지는 것 그럴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 믿음의 영. 믿음이 시작되는군요. 사람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상이 생각하는 거 이에게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믿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는 철학에 있어서 더 이상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 이야기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나로부터 그 확실함으로부터 우리 이제부터 철학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더 이상 실체적 존재가 불확실한 이야기는 접어두자는 말이죠. 그래서 K가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제를 다루셨군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는 철학적 명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잘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17세기 근대 철학은 신들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지워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신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철학은 인간의 생각, 이성이 절대적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경험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 사고 방식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세상의 물건과 사회가 새롭게 구축되어 왔던 것이죠. 마치 우리 역시 이런 이성 중심 철학을 교육받아온 사람들이죠. 자, 잘 알고 있다시피 종교와 철학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요즘 세상에 종교에 의해 좀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죠? 아마도 현대인이라면 우리 사회에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법을 찾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 하고 말하는 형제들은 되게 드물걸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뭐 K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아닙니다. 제 이야기에서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함이라는 말에 꽂혔어요. 근데 당연하다는 것은 언제부터 당연하다는 것이지?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하다는 말에 생각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잘 알고 있다시피 고대 중세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달랐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성적 사고가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신화적 사고에 완전히 무시되거나 지금과 비교해서 덜 진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이쯤에서 의문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때 사람들은 되게 무식하고 우리는 똑똑하다? 뭐 그렇지만 않은 게 그러면 역으로 창수는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뭐 시름에 비유하자면 네네. 이렇게 되치기 당한 그런 아, 느낌인데요. 반전이 있다는 말씀처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 데카르트 이후 신화와 역사에 관한 정리 양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19세기가 되면 이성적 사고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사실, 팩트를 숭배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30년대의 독일의 역사가 랑케는 역사는 단지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의 종교와 도덕주의에 강하게 거부했죠. 이 랑케의 역사는 독일과 영국의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가들까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역사를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보다 객관적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사상은 과학적으로 역사를 주장한 실증주의자들에게 더욱 강조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즉 우선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증 역사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경험주의 학파의 경향을 보여주는 업적물인 옥스퍼드 영어 중사전은 사실들을 결론과는 다른 경험 자료라고 정의함으로써 두 과정을 명백하게 분리시키고 있어요. 역사는 확인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 신뢰하는 누군가 그 말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그 무관하게. 그렇죠. 역시 랑케는 그 냉정한 이성주의자가 맞네요. 사실 보통의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고 나온 또 하나의 역사자가 있었어요. 사실을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증주의 역사가와 좀 심각해지면 그 자체의 매물들은 복고충의적인 역사가를 비판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E.H. 카라는 역사가예요. 역사의 사실들은 역사가들이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보통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 선택과 그 선택을 이끌어줄 잠정적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선택 그리고 사실에 대한 해석 이 두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 말 자체가 참 애매하고 미묘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 촉을 발휘해 보면 그 단서가 잠정적 선택, 잠정적 해석, 뭐 이런 그 말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미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선택 그 자체에서부터 어떤 의도가 잠정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예. 동시에 잠정적이라는 그 해석이라는 말에서도 이미 그 결론을 내려놓고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예. 라는 그래서 미묘한 변화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역사가의 그 갈등이라는 말처럼 느끼네요. 와. 뭐 제가 너무 짱짱. 하나의 역사적 사건, 사물에 대한 선택은 선택의 주체가 역사가 자신에게 있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건 간에 선택에서 또 어떤 의도성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가설이나 추측일 뿐 아직까지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것이죠. 따라서 잠정적 해석이라는 말도 과정 속에서 해석일 뿐 역사적 진실은 결론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역사를 정의했어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즉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표현했어요. 현재와 그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예. 그 말은 그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끊임없는 사색과 해석, 그 해석을 내리는 그 과정의 그 연속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 역사. 예.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대한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요. 한마디로 랑케가 말한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자료, 사실들, 팩트만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좀 더 나아가면 현재와 과거의 대화 속에 진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나 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어떤 살인사건, 교통사고 현장이나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지문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수사관이 사건 현장의 증거들과 흔적,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비교,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네. 그 라슈몽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고요. 뭐 CSI, 뭐 셜록 홈즈, 예. 뭐 그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요. 뭐 그거 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함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관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맞죠.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는 꼭 그 단편적인 그런 사실과 증거만으로 범인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 어설픈 수사관이나 단순한 수사관이 네.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그 윗선 간부들이 뭐또 등장을 하죠. 네. 예. 이를 극복하고 또 숨어있는 단서를 이렇게 파헤쳐서 찾아내는 그 셜록과 같은 그런 수사관. 그 반전 때문에 더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창수, 네. 그럼 그 수사관을 네. 한번 역사가라고 한번 대치시켜서 상상해보고요. 예. 그랬을 때 그 역사가 네. 카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 물증만으로 단순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로 인해 일어난 현재의 상황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해가 되네요. 과거의 그 사건이나 역사에서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왜곡이 없는 정말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역사라고 믿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창수,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이제부터 좀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헐. 지금 방금 딱 정리가 됐다 싶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건 뭐죠? 지금도 충분히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네. 역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근대 또는 현대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근대 세계와는 다른 세계. 그런데 그것이 확연히 다른 것만은 아닌 마치 연장되기도 한 그 말 자체가 참 모호하고 뭉텅이져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처럼 오늘날 저 포스트 모던 시대 역사학에 의하면 EH카의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에 의문을 부르게 되죠. 자, 현재와 과거의 대화.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현재와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이죠. 이 양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서는 무엇보다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저와 상수 씨가 있으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있으니까. 그러네. 지금 말도 듣는데 뭔가 알성하나요? 네. 뭐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거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막 고민스러운데 네. 그 의문에 의하면 현재와 그 과거의 존재 여부를 정말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요? 지금 조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네.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약간 뒤통수가 나는 기분이 들 거예요. 현재의 실제성 여부부터 말하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 존재한다의 명제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식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회의에 있어서도 결국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성에 관한 카의 가정은 참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는 어떨까요? 현재의 경우와 달리 대답은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이미 끝나버린 것들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과거는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과거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것. 바로 이것이 과거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역사학은 카가 말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는 지금 없으니까. 이유는 과거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역사란 엄밀히 말해 현재에 존재하는 역사가 현재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토대 삼아 죽은 과거를 되살리려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와 현재 사이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과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것은 그렇죠. 네,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대화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현재 사이의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야, 이거 뭐 한방 제대로 맞았는데 예. 과거랑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따지고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분명 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학자들은 이에 덧붙여 말하길 역사가와 자료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은 공평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대화처럼 공평해 보이면서도 실상은 불공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역사 서술의 실제는 역사가에 의해 주도되는 말, 자료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료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나가 자료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관계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료를 만드는 이거는 뭐 진실을 왜곡하는 조작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과는 무관하게 역사가의 해석,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 또 여러 이유로 목격한 기억과 기록과는 다르게 쓰여진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앞에서 밝히고 있듯이 역사라는 것이 현재와 현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에는 논리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빠진 느낌이 나중에 좀 주제 삼아 좀 진지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승자의 역사란 말이 있듯이 역사는 결코 객관적이거나 좋게 또는 합리적 대화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반증일지도 모르죠. 한번 의문을 찍어보고. 이거 뭔가 열심히 팍 쌓아놓은 탑이 그냥 오르 공중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럼 역사라는 것이 신화랑 뭐가 다르게 되는 것인지 예. 양자 모두 소위 뭐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뭐 생각마저 들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차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건 역시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가 뭔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또 그 상황을 보고 쉽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점점 더 그 많은 그 궁금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명확히 구분되었던 그 신화와 그 역사가 왠지 뭐 한 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또 구분점이 명확하고 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창수 오늘은 그 궁금증을 좀 풀고 이번 주제는 좀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에 관한 얘기는 좀 줄여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볼까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 뭔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제목 잘못한 건 예.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그럼 안녕. 어.